자, 그다음에 지질 시대는 다 했으니까 이제 진화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경을 또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수업 특성상 딱 중요한 내용들만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저 아예 배경을 이야기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종의 분화다. 종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체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건데 그 종이 도대체 왜 나누어지느냐라고 하면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반드시 변화해요. 환경이 무조건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경은 아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항상 따뜻한 환경에서 사는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이 뭐라고 할까요? 뭐 먹이의 양, 그렇죠? 아니면은 또 어떤 습도, 온도, 그죠? 뭐 아니면 날씨, 계절도 이제 계속 변하고 있고요, 그죠? 뭐 심지어는 조금 더 추운 겨울도 있고, 그죠? 똑같은 온도와 뭐 마찬가지지만 심지어는 뭐 동학과학에서 강하게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놀랍게도 인간한테도 유행이 있듯이 생명체들도 나름의 유행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숫사슴의 이제 뿔이 크게 자라는 이유는 적인 거죠. 그들의 유행이야. 클 이유가 없잖아. 숫사슴의 뿔이 크면은 뭐 그걸로 뭐 호랑이를 잡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단지 수컷들이 이제 경쟁. 그러니까 암컷들에게서 인기를 얻으려면, 그죠? 짝짓기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경쟁. 그런 모든 것들이 환경이 변하고 있고요. 생명체들은 그것에 따라서 적응합니다. 그리고 그 적응한 결과 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생명체들은 그러면은 숫사슴들은 방금 이 숫사슴을 표현을 했으니까 숫사슴들은 이제 뿔을 그 머리 위에 있는 뿔을 길게 하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적응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는 다르게 인간은 조금 예외로 칩니다. 쳤을 때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들은 그냥 적응한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저도 지금 촬영하는데 오늘 비가 와서 뭐 좀 긴팔 후드를 입고 왔지만 우리가 이제 인간 같은 경우는 겨울이 오면 뭐 내가 추위를 좀 막기 위해서 옷을 입고 패딩을 이제 롱 패딩을 다시 쿠팡에 들어가서 뭐 아니면 무신사 들어가서 막 주문을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자연에 있는 야생에 있는 생명체들이 겨울이 혹독하게 온다고 해서 물론 이제 나름의 뭐 겨울잠을 잔다든가 그런 어떤 환경 변화에 적응한 결과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녀석들이 갑자기 예년보다 조금 날씨가 추워졌다고 해서 백화점에 가서 패딩을 사고 그런 일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됐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혹독한 겨울이 왔을 때 또 나름대로 또 이제 이 녀석들마다 그죠? 개체들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개체들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한 녀석이 있고 적응하지 못한 녀석이 있습니다. 적응하지 못한 녀석은 죽는 거예요. 그냥 도태돼서 사라지는 거고 적응한 녀석들만 본인이 노력하진 않았지만 우연찮게 그 환경 변화에 그죠? 자연 선택을 당하게 되면 그것들이 살아남고 그것들이 이제 계속 유전되면서 종 자체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이 자연 선택인 건데 다시 돌아와서 진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진화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변했고 그것에 적응한 결과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개체 하나하나의 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적응한 녀석이 있고 못 남은 녀석은 뭐 알파노죠. 그렇죠? 적응한 녀석들만 이제 계속 거듭해서 유전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처음 나오는 이제 단어는요, 변이입니다. 이제 변이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좀 언어적인 어떤 감각이 좀 부족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변이 그러면 뭔가 변하고 있는 중 뭔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니에요. 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체 간의 형질 차이를 그냥 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아저씨를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저는 뭐 쌍꺼풀이 있다. 누군가는 없다. 아니면 저 귓볼이 굉장히 커요. 영상에 다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귓볼이 크다. 뭐 아니면은 뭐 까무잡잡하다. 어떤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 어떤 차이들, 개체 간의 형질 차이를 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런 변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유전적 변이.
변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유전적 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유전적 변이.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유전적 변이가 얘기하기 쉬우니까 먼저 얘기하자면요. 비유전적 변이는 다른 말로는 획득 형질이라고도 불러요. 획득 형질. 그러니까 이 어떤 개체가 태어나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얻게 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몸무게 많이 나가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몸무게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건 아니야. 그렇지? 살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스트레스가 나를 먹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영양소를 많이 저장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넋두리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환경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어떤 얻게 되는 형질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2026년이 오면 아직 멀었네요. 그래서 이제 추석이 지나면 다시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다이어트를 하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초콜릿 복근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자식을 낳으면은 그럼 태어난 자식은 초콜릿 복근이 있나요? 아니야. 징그럽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비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들 간에, 그러니까 개체들 간에 어떤 형질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이 유전적 변이냐 혹은 비유전적 변이냐 그것을 문제에서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거고 비유전적 변이는 말 그대로 유전이 되지 않으니까 진화의 원동력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렇죠? 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가 없어요.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유전적 변이에요. 그럼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형질들,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나타나는 차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유전적 변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왜 사람들은 다르냐라고 하면 유성생식, 두 번째 돌연변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성생식과 돌연변이. 유성생식은 뭡니까?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형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나는 엄마의 어떤 특정한 모습도 닮았고 아빠의 모습도 닮았지만 난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야. 그러니까 유성생식은 유성생식이라는 말뜻 자체는 생식세포가 관여한, 그죠? 생식인 거죠. 말 그대로 생식세포가 관여한, 그지? 그런 이제 그러니까 뭐 정자와 난자가 이제 관여하는. 유성생식을 통해서는 아예 새로운 개체가 태어나요. 유성생식과 이제 반대된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개념은 무성생식이 있지. 예를 들면은 뒤에서 항생제, 뭐 세균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박테리아, 세균 같은 경우에는 무성생식을 해요. 그럼 무성생식을 하면 그 엄마와 아들이 똑같은 거예요. 엄마와 딸이. 모세포와 딸세포가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동일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와 아빠가 이제 각자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은 엄마의 특징도 아빠의 특징도 둘 다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개체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개체가 태어나니까. 새로운 개체가 태어나면 그 녀석이 이제 어떤 특정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확률이 또 생기는 거죠.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어떤 환경 변화라는 거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뭐 튀어나온 거야. 그냥 뭐야? 이 자식 뭐야? 왜 튀어나온 거야?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세균들은 항생제의 내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균들,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가 굉장히 짧아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계속 이제 계속 분열을 하다 보니까 세대가 짧아서 인간과는 다르게 인간은 한 세대가 한 30년 정도, 30년 정도로 봐야 되잖아요. 이 사회적인 한 세대를. 근데 박테리아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수분 안에 계속 한 세대가 거듭이 되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거죠. 시행을 많이 하니까, 그치? 그럼 그런 과정에서 원래 박테리아는 항생제 내성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 분열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갑자기 얘 박테리아인데 항생제 내성이 있는 녀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돌연변이.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전적 변이, 비유전적 변이 이렇게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식세포가 관여하는 거고요. 혹시나 학교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에는 유성생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박테리아는 무성생식을 하는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유성생식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우리가 나무를 봐서 잘 구분은 안 돼. 근데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튤립이라고 해도 뭐 장미, 튤립 어떤 그런 꽃 같은 녀석을 봤을 때 예쁜 꽃이 있고 상대적으로 못생긴 꽃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차이는 유성생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장미집을 한다고 쳐. 그럼 내가 장미를 팔 때 못생긴 장미를 팔면 그죠? 말이 안 되니까 예쁜 장미를 여러 개를 만들고 싶을 거예요. 키우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예쁜 장미의 소위 가지를 꺾어서 땅에 심으면 이제 그 예쁜 장미들만 계속 자랍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무성생식인 거죠.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에요. 진화론. 진화론이든 진화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진화론. 학교에서 용불용설도 조금 빡세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볼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이제 진화적인 내용은 진화설은 용불용설과 다윈의 자연선택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연선택설을 주장한 아저씨는 다윈이라고 하는 아저씨고요. 그 다음에 용불용설을 주장한 아저씨는 라마르크라고 하는 아저씨입니다. 보통 이것들을 설명할 때 기린으로 설명해요. 기린은 이제 사바나 초원에 살고 있고 기본적으로 목이 긴데 목이 긴 이유는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나뭇잎을 먹으려고 그런대요. 왜? 몰라, 그게 맛있나 봐. 그냥 그것도 생존에 유리한가 봐요.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용불용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럼 기린의 목이 왜 기냐 라고 설명했을 때 라마르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원래 기린은 목이 짧은 기린도 있고 목이 긴 기린도 있는 거야. 근데 얘네가 서로 그죠? 생존 경쟁을 하는 게 아니죠.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잠깐 정신을 놨습니다. 자, 라마르크가 이야기한 용불용설은 원래 목이 짧은 기린만 있었어. 그런데 얘네들이 이 나뭇잎을 그쵸? 꼭대기에 있는 나뭇잎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걸 먹고 싶은 거야. 왠지 몰라. 저는 고기가 좋아요. 근데 하여간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린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고개 들기, 그 다음에 몸 체조, 목 체조, 뭐 이런 것들, 목 돌리기, 뭐 이런 걸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목이 어떻게 됐다? 길어졌다. 그죠? 조금 제가 이제 조금 장난식으로 설명했지만 진지하게 가자면 기린이 이제 꼭대기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있는 나뭇잎을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기관이 계속 발달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기린은 목이 굉장히 길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설명하는 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인데요. 명확한 한계점이 있죠. 명확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비유전적 변이. 아니 얘가 태어난 다음에 목이 길어졌어 라고 칩시다. 노력해서 그것은 비유전적 변이에요. 그러면 그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이 돼야 안 돼요? 유전되지 않는다.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윈이 이야기한 자연선택설은 이런 거예요. 자, 원래 기린은 목이 짧은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목이 긴 애도 있어. 근데 얘네가 먹이의 어떤 생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목이 긴 애가 유리하네. 그래서 목이 짧은 애들은 사라진 거고 목이 긴 애만 남은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다윈의 자연선택설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써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첫 번째 과잉 생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과잉 생산은 그런데 학교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은 일단 어떤 개념이냐면 자연에서 허용하는 범위보다 항상 생명체들은 많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서식지 기린이 한 100마리 살면 좋은 딱 서식지가 있다고 쳐. 먹이든 뭐 넓이든 뭐든 간에 온도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러면은 기린들이 100마리가 살기 좋다고 해서 뭐 한 80마리 정도 태어났을 때 기린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우리 이렇게 정신없이 낳다 보면은 다 조져 그만 나 타노스 해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걔네는 이제 계속 110마리, 120마리, 130마리 계속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허용한 범위보다 항상 과잉 생산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과잉 생산 되었을 때 개체 간의 어떤 변이가 의미가 생긴다라는 거죠. 20마리, 30마리, 야 100마리를 허용할 수 있는데 기린이 20마리 살면 그건 기린의 낙원인 거야.
거기에서는 변이가 의미가 없잖아요. 과잉 생산되었을 때 그들 간의 어떤 개체 변이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요. 그죠? 개체 변이가. 그래서 목이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네. 그런데 얘네들이 살고 있는 그 사바나 초원에서는 목이 긴 녀석이 그죠? 환경에 어떤 적응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체 변이가 일어났고 그들 중에서 이제 적자 생존합니다. 개체 변이가 일어났고요. 그들 간에서 경쟁이 일어나죠. 생존 경쟁을 합니다. 그 생존 경쟁했을 때 결론적으로 적자 생존, 적응한 녀석이 살아남게 됐고 그것을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선택되었다, 자연 선택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적자생, 그러니까 목이 긴 녀석이 살아남았어. 그럼 목이 긴 애랑 목이 짧은 애 중에 누가 좋은 거야? 목이 긴 애가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얘네들이 살았던 환경이 기린이 살았던 환경은 목이 긴 애가 단지 유리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환경에 살아남기 좋은 거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는 목이 긴 게 맞지만 목이 긴 녀석이 짧은 녀석보다 항상 유리하다는 아닌 거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 기린들이 관목들, 키가 작은 나무들이 사는 숲에 살았으면 목이 짧았겠죠. 지금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그렇고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렇잖아. 목이 긴 건 길이밖에 없잖아. 그치? 자, 다시 돌아와서 얘네들의 어떤 개체 변이,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선택되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도 한계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좀 시기적인 한계인데 당시의 한계점은 뭐냐? 이 다윈이라고 하는 아저씨는 개체 변이가 왜 나타나는지 개체 변이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뒤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들은 다 알겠지만 뭐 당시의 과학자들도 받아들였지만 그럼 기린은 왜 목이 짧은 애랑 긴 애가 있느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질문을 했을 때 다윈이 당시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윈 아저씨는 유전자나 아니면 염색체, 여러분들 뭐 중3 때 배웠던 뭐 완두콩 뭐 이런 거 기억은 나실 거예요. 그 개체 변이의 원인은 그러니까 유전자나 어떤 그런 개념이 존재하기 이전이에요. 다윈 아저씨는 맨델보다 100년 앞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서 개체 변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뭐 물론 이제 다윈은 뭐 좀 교과 외 내용이지만 다윈 아저씨는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유전자의 개념이 어느 정도만 조금만 확립돼 있었어도 추론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보통 대부분이 생각은 하지만 하여간 당시의 다윈 아저씨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죠. 유전자나 일단 돌연변이 그런 개념들을. 좋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자연 선택설도 당시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진화론까지는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 생명체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한 결과, 환경이 변화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적응한 결과, 그것들 이제 예시들인 거죠. 문제 나오는 예시들 몇 가지만 조금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꼭 순서가 이 순서는 아니어도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예요.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 자, 갈라파고스 군도는요, 대략적인 간략한 설명만 하자면 이렇게 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 섬들의 어떤 거리는 핀치새는 참새 같은 애 생각하면 돼요. 갈라파고스 군도는 그 핀치새가 너무 작아서 섬과 섬을 날아다니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윈 아저씨가 이 갈라파고스 군도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이 각자 섬에 살고 있는 핀치새의 부리가 너무나도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종도 나눠져 있었고 그렇게 종이 나눠지게 된 거지 부리들이 완전히 다르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봤더니 핀치새가 각자의 섬에서 먹을 수 있는 먹이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정확한 이제 저도 뭐 어떤 부리로 뭘 처먹는지 나도 안 먹어서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은 딱딱한 뭐 열매를 먹는 녀석은 부리가 크다든지 아니면 선인장을 먹는 애들은 뭐 부리가 뭐 뭉툭하다든지 그죠? 뭐 등등등 벌레를 쪼아 먹는 애들은 뭐 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부리의 형태가 이제 다 각자 다르더라.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부리의 형태가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배경적인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어쩌라는 거야? 핀치새가 먹이의 종류가 달라서 부리의 형태가 다른 거야? 어차피 섬들은 날아가지 못하는데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의 뇌피셜도 아니고요. 어떤 과학적인 추론의 지금 정설이에요.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는 원래 핀치새가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추론합니다. 원래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한 태풍에 의해서 핀치새들이 작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핀치새 무리들이 그 태풍에 이끌려서 갈라파고스 군도에 살게 되었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나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각자 이 섬들에 살게 된 핀치새들은 제각각의 부리들이 있었겠죠.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뭐 어떤 특정한 섬에 큰 부리만 살고 특정한 섬에 짧은 부리만 살고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A, B, C 섬이 있으면 A, B, C 섬에 각자 모든 종류의 부리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핀치새들의 부리 모양이 처음에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개체변이인 거예요. 인간들도 다 키가 제각각, 몸무게는 조금 부족고 그렇다 치더라도 피부색도 제각각, 쌍꺼풀의 유무도 제각각, 부리의 뭐 형태도 이 핀치새의 부리 형태는 각자의 어떤 개체변이었던 거죠. 괜찮죠? 그죠? 개체변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살게 됐다. 원래는 다른 곳에서 이제 남미 대륙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갈라파고스 군도의 태풍에 이끌려서 살게 됐다라는 것은 이 핀치새들 입장에서는 그 환경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적자 생존이 일어나고 자연 선택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윈 아저씨가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서 보니까 적응한 녀석들만 각자 그죠? 살아남아 있는. 그래서 종이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다시 이건 제가 쓰지 않고 말로만 하겠습니다. 핀치새들은 처음부터 각자 제각각의 부리들의 형태로 살고 있었다. 왜? 개체견이 때문에. 그런데 그 적자생존 일어나는 자연 선택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부리들만 각 섬마다 특정한 부리의 어떤 핀치새들로 그죠? 부리들만 남게 되었다. 자, 두 번째는요. 저기에요. 그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뭐냐면 적혈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적혈구는 이렇게 오목한 원반 모양, 그죠? 스카치 캔디처럼 생긴 그런 원반 모양인데 어떤 특정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적혈구의 모양이 난 모양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말라리아 우리가 모기 들어보셨죠? 근데 말라리아 모기는 사실은 모기의 이름이 아니고요. 말라리아 어떤 병원균이 있어요. 병원체?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뭐 제가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말라리아 병원체가 있는데 그것을 운반하는 녀석이 말라리아 모기인 거예요. 근데 이 말라리아 병원체는 이 적혈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적혈구에 이제 뭐 어디인가 이제 기생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렇게 통통한 적혈구는 살기 좋은 거야. 그냥 크기가 커서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남 모양의 어떤 이런 적혈구는 살기가 힘든 거예요. 괜찮아요? 자, 원래 남모양 적혈구를 앓고 있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앓던 사람들은 적혈구가 이런 남모양이 되다 보니까 산소 운반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 혈관에 자꾸 이런 이 적혈구들이 끼이면서 항상 이제 만성 빈혈을 앓게 되고 일반적인 정상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생존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라리아 병원체가 이제 이렇게 그죠? 분포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오히려 정상인보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조금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말라리아에 물려도 말라리아 모기한테 이제 쏘여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교재? 학교에서 이제 나눠준 유인물에도 있겠지만 말라리아 위수 지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지역. 그 다음에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분포도 그것이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그죠? 그것도 환경 변화에 적응한 결과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남모양 적혈구를 앓고 싶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유전병인 거예요. 유전병인 거야. 그런데 하필 말라리아 모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환경 변화에 우연찮게 적응한 결과인 거죠.
마지막 항생제. 자, 얘는 이제 그러니까 저기서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박테리아 네 마리만 그릴게요. 귀찮으니까. 박테리아는 원래 항생제의 내성이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왜요? 얘네들의 세대가 너무 짧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우연찮게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 한 녀석이 항생제의 내성 유전자를 갖게 된 거죠. 갖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제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항생제를 투여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남겠죠. 나머지는 죽는 거죠. 근데 또 우연찮게 두 마리는 죽었는데 얘네들이 살아남았어. 내성이 없는데 왜 살아남아요? 우연찮게 살아남은 거야. 우연찮게. 그치? 그러면은 이것들이 무수히 많이 반복이 된다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 세균들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녀석들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럼 슈퍼박테리아가 탄생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우리는 자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우리가 그럼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항생제의 내성 유전자는 항생제를 투여해서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랑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박테리아는 처음부터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돌연변이로 인해서 탄생한 겁니다. 그죠? 그 두 개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화의 내용도 뭐 저희 유인물에 보면 무슨 뭐 분꽃 가지고 설명을 해놨는데 분꽃 가지고서 무슨 뭐 멘델의 유전 법칙처럼 RW 뭐 그다음에 R 뭐 이런 거 설명해놨는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서는 그냥 그건 예시로 든 것이 아닐까 싶고요. 학교에서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아마 다시금 설명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진화 내용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